자, 이제 그 본격적인 그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가 그 이렇게 계약서 작성법과 특약 실무 이렇게 돼 있죠. 생각보다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그 책이 싼 티가 나도 공인중개사가 몇십억을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책은 좀 그럴듯하게 나와야 된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에 조금 그 투자를 했습니다. 자, 교재는 이제 그 쭉 넘겨보시면 목차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례 쪽을 한번 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뒤쪽에가 색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내가 궁금한 것을 갖다가 미리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서적들은 그 색임표 넣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차 쪽에다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렇게 편으로 이제 권으로 제일 먼저 나눠져 있는데, 1권은 매매계약이고, 이제 2권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고, 그 다음에 3권은 상가 임대차 계약이고, 그러니까 2권이 이제 주택 임대차겠죠. 그래서 3권은 그 상가 임대차고, 그 다음에 이제 4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분양권 계약서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계약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수를,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보면 그 권에 따라서 Q&A하고 그 다음에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이제 글로 지면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불법적인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책에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사례만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목차에서 그 궁금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아파트 분양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은 목차 그 1권 3편에 가면은 그 1장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효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3편 계약 총칙 제1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요 69페이지 쪽에 가면은 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효력이 있고, 그러면 이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해서 계약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요건 당연히 분양권 매매 계약서죠. 그래서 뒤쪽으로 쭉 넘어가시면요, 2권이 지나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 목차 제일 마지막 4권에 가면 1편에 갖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 410페이지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이 410페이지에는 분양권 매매 계약서 표준 계약서가 들어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표준 계약서를 출간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제 손을 봐서 완벽하게 만들 건데, 이 분양 매매 계약서에는 모든 특약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분양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별도 특약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다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기존에 분양권 거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30페이지 정도, 30장 정도 되는 서류에다가 도장만 막 찍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그 권리포기서라든지 아니면 뭐 약속의무 공증서라든지 엄청난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는 서류들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무 공증서 공란에다가 내가 글자를 딱 쓰는 순간 그건 위조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쓸모가 없는 거고, 계약서는 완벽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가지고 이 책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가 사례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면 저는 책 페이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걸 물어보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그 다음에 3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권이 이제 기타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분양권 매매 계약서라든지 컨설팅 계약서, 가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업하다가 꼭 필요한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세기는 뒤편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목차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이제 그 곳을 찾아서 읽어보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질문 코너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계약서를 써야 되죠. 왜냐면 매도자도 있고 매수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계약서를 쓰고 어떤 특약을 달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즉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사정을 들어보고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특약을 달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교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권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인데요. 자, 36페이지.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사례를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처음 부동산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딱 오픈했으면 이제 사람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대로 사람이 찾아오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팔아달라고 오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사무실을 들어오면 공인중개사는 이 매도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물건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 물건을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매수자가 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물건 중에서 매수자에게 제일 적당한 물건을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매도인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몇 평짜리냐, 그 다음에 대출구문 있냐, 아니면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이런 물건에 관한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물건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접수증이다 그래요. 접수증, 물건 접수증. 그래서 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이렇게 이제 상담 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매도인이 오면 그 사람 이야기를 쭉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물건 접수증에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물건을 그 다음에 어디다 등록을 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다가 올리는 거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같은 때는 매도인이 굉장히 많죠. 그럼 매도인은 항상 비싸게 팔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인이 급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급매물로도 팔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특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가 왔을 때 이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추천을 해서 바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터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인 물건을 이렇게 확인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 매도인 집에 가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현황 조사서라는 걸 꼭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물건을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도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3자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죠. 근데 원래 물어볼 때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인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받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물건을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려놓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도 이 거래 정보망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매도인의 물건이 매물로 나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수인이 오게 되면 매수인은 항상 그 계약을 잘 하려면은요, 이 사람들의 심리 파악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들은 항상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물건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갖다가 느긋하게 대접을 했다가는 당연히 손님을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인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당연히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갖고 싶은 거죠. 누구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매수인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러죠. 매수인이 와서 그러면은 오자마자 집 보여주러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하루에 20개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어떻게 선택을 해요? 선택 못 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한두 개만 항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아파트 10개를 보여주면은요, 10개 중에서 어떤 걸 고를 건데 못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나이가 노총각이 돼서
선을 몇 번 봤냐 그러면요. 한번 100번씩 보거든요. 근데 100번 보고 나서 물어보면요.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제일 나한테 잘 맞는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아무리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의 눈에는 절대 안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찾는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물건에 맞는 딱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기법은 이런 거야. 하나는 매수인이 찾는 물건에 꼭 맞는 물건이 있고 A라는 물건은 그러면은요 A부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못하는 B를 하나 보여줘야. 그죠? 그러면은 가서 이 물건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꼼꼼히 살펴보죠. 근데 매수인은 당연히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금 급매물이 지금 하나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꼭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A 쪽으로 보러 가는 거죠. 그럼 A 쪽에 가면은 당연히 매수인이 마음에 들겠죠. 그럼 매수인이 여기서 마음을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A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B 이하는 보여줄 의미가 없어요. 왜? A보다 못한 거 계속 보여줘 분들 다른 걸 계속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보여주는 것보다 보여주는 순서는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 성사율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도인하고 매수인 관계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이걸 중개를 해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게 공인중개사의 임무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이 중개 수수료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자, 그게 36페이지째 요게 사례인데, 그 다음 사례는 우리가 매도인이 꼭 나오냐, 매수인이 꼭 나오냐, 아니죠. 누가 나와요?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족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친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대리인은 매도인을 본인이다 그러고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오도록 돼 있죠. 그런데 가족들이 나올 때는 그런 걸 안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위임장 이런 거 안 가져오죠. 특히 이런 예가 있어요. 대리인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는데 아까처럼 이제 클레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구청에서는 이제 계약서가 완벽하게 작성됐는지 이제 조서를 나오죠. 그 계약서를 딱 띄워보니까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안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인중개사가 쩔쩔매고 당황해하니까 더 이제 신이 난 거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 관계는요 매도인하고 대리인 사이에 요식행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사자의 매도인의 의사표시에서 그 대리 수여 관계가 확인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 관계는 성립이 된 거예요. 다만 위임장하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은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거지 필수 서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가 안 붙었다. 그래서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계약을 할 때 이미 본인의 의사를 다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증명서류 같은 경우는 추후에 보완을 해도 되는 문제지 그게 문제 삼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법률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내가 혹시 서류를 미비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표준 계약서에는 이런 게 완벽하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보시면은 혹시 내가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안 왔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류 미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는 모든 계약서를 쓸 때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안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보는데 그게 이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서 작성과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제 작성 연습 코너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화면으로 어떻게 이제 기재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39페이지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이 한 장짜리 계약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장짜리 계약서를 읽어보면은 분쟁이 생기면은 그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다가 특약사항에다가 굉장히 많은 특약을 달게 되죠. 그러면 특약도 아까처럼 맨날 그 계약서 쓸 때마다 특약을 쓴다 그러면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적인 특약 같은 경우는 그냥 계약서 본문에다가 넣어버리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39페이지에 있는 한 장짜리 계약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계약이든 다 쓰는 계약인데 이 한 장짜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중개업자들은 계약서를 쓸 때만큼은 반드시 표준 계약화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런 계약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LBA 표준 계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LBA 계약서가 법률 계약서다 그러거든요. 그게 처음에 시도를 한 건데, 제가 만든 이제 그 법률 표준 계약서는 그 LBA에서 쓰고 있는 그 법률 그 계약서보다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이고 광범위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페이지부터가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죠. 요건 우리가 이제 그 법정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건 절대 따르게 만들 수가 없고 이 법정 양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즉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때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확인 설명 대상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확인 설명 대상을 전부 확인 설명을 했다 그러면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인 설명해야 될 대상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사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화면을 가지고 어디는 어떻게 쓰고 그런 걸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계약서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그것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는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자, 교재는 이제 43페이지부터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중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이제 개괄적인 이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매도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매수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제 중개사가 두 물건을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한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항상 계약을 할 때는요,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가? 왜냐면 요즘에 그 부동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뭐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주민등록하고 그런 서류들을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세를 놓거나 팔아먹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건 뭘 안 해서 그러냐면 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을 안 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요. 그래서 교재 43페이지에 이제 제가 써놓은 건 그런 거죠. 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그래서 이 부분이 첫 번째인데 이것은 그런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죠? 등기 권리증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이라든지 아니면 10분증 이변조 여부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확인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맞아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고 등기 그 권리증에도 소유자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유권이 이렇게 적법하고 확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명의신탁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그러면 명의신탁되어 있다 그러면은 실소유자하고 그다음에 등기가 권리상 소유자하고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누구 소유로 봐야 될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 진정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매도인은 적법하고 유효한 확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매도인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도 다 받았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 제3자와 소송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위험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매도인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가장 단순한 사례만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건축 허가는 A로 되어 있는데 건축 비용은 B가 만약에 건축 비용을 댔어요. 그러면은 건축 허가가 A로 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서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 누구겠어요?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A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이 건축물이 A 소유에 B 소유에? 그게 문제죠. A 소유에 B 소유에? 자, 공부상으로는 A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 물건의 모든 비용을 누가 댔어요? B가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리관계에서는 B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A로부터 매수인 갑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자 이제 갑으로 바뀌죠. 근데 A가 이 갑의 소유권에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고, 결국은 누구하고? A하고 소송이 붙게 되죠.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되겠어요? A 앞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말소를 하라고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B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고, 대금으로 지급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매도인이 적법하고 확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부동산 사고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볼 건데, 그러한 사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특별조치법에서 2번에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있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 아니면 법원의 촉탁 신청에 의한 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도담보, 매도담보로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다음에 선순위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이요, 최근에 해제된 경우. 왜냐면 우리가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등기부를 보니까 깨끗해요. 근데 깨끗한 게 아니고 말소가 돼서 깨끗하다는 거죠. 분명히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말소가 됐거나 가압류가 돼 있는, 가등기가 됐던 게 말소가 된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게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심을 가져봐야 되냐면, 그 말소가 된 게 위조 서류에 의해서 혹시 그런 등기가 말소가 됐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최근에 그걸 말소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내가 매매를 다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게 불법으로 말소됐다라는 소송이 제기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매도자는 패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매수자는요,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적법하고 확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너무 광범위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등기부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이제 특별기관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이제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촉탁 신청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건축을 했는데 채무자가 아까처럼 이런 거요. A라는 사람이 집을 건축을 했어요. A가요. 건축을 했어요. 건축허가도 A 명했죠. 근데 자기 앞으로 절대 보존 등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자기가 요거 빚이 너무 많아갖고 보존 등기해봐야 다른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해서 뺏어갈 거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보존 등기를 A의 채권자들이 법원에다가 이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촉탁 등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촉탁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 촉탁을 해서 A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A 앞으로 돼 있는 소유권이 진짜냐? 진짜 A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A 말고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보존 등기가 A 게 아닌데 A 앞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이 보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보존 등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이 명의신탁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명의신탁에 관한 이야기를 재밌는 사례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